자, 북한이 성공해서 세계를 긴장시킨 무수단 미사일 얘기입니다. 자, 일단 실제로 발사한 것과 가상을 해봤을 때 미국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구함이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각도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이 미사일이나 로켓을 쏠 때는 처음에는 거의 수직으로 쏩니다. 수직으로 쏘는 이유는 지구 중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네. 벗어나는 최단 거리가 수직입니다. 근데 네.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가다 갑자기 떨어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약간 네. 틀어서 80도, 83도, 5도 그건 뭐 정확히 나름으로 쏩니다. 네. 쏴서 중력을 벗어났다고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판단되면은 네.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각도로 틉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멀리 가는 각도를 한 32도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충분히 괌을 때릴 수 있다. 괌에는 미국의 그 네. 평양 공군 사령부 예하에 4개 번호 공군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 7공군은 우리나라 오산에 있는 걸 잘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군이 13공군이 괌에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B2 뭐 스텔스 폭격기 F-22 글로벌 호크가 날아오는데요. 미국은 전략 비행기는 절대로 우리 오산에 있는 7공군에 배치 안 합니다. 내리지도 않습니다. 네. 가끔 F-22가 내려져서 모양을 보여주긴 하는데 스텔스 폭격기 같은 경우는 항상 괌에서 떠서 싹 작전하고 내려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 기지인데 거기를 때릴 수 있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라는 것이 무수단 발사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1413km까지 올라갔다 이거 너무 높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것은요. 이 포물선을 보면 맨 위까지 올리는 것, 뭐 평화적 우주 개발 명목으로 인공위성을 올린다면 여기까지 전반전이 중요한데 남을 때린 무기라면 후반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재진입, 대기권 재진입 이게 중요한 기술이 필요한데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김기호 교수님. 이번에 통했을까요? 재진입 성공한 겁니까? 그 성공 여부를 정확히 측정하려면은 네. 저 마지막에 바다에 떨어질 때 네. 그 밑에 측정 선단을 갖다 놓고 네. 그 측정 선단이 정확히 고열에 견뎌냈느냐, 그 다음에 자세를 제대로 잡았느냐, 요구하는 목표에 그대로 떨어졌느냐, 네. 이런 걸 측정해야 됩니다. 요 수역에 북한의 측정 선박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거기서 또 이제 이번에는 계측 네. 장비를 실었을 것 같거든요. 네. 계측 장비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네. 가고 있느냐, 네. 궤도는 이탈하지 않았느냐, 고각은 네. 맞았느냐, 네. 자세는 제대로 잡고 있느냐, 유도 조정을 받고 있느냐 이런 걸 보는데 이번에 계측 장비는 실었을 것 같은데 측정 선단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리드 핀이라는 8개 핀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왜 달지 않았습니까? 저 옆에 네. 그리드 핀. 이게 그러면요. 네. 요 밑을 확대해 보면 샥스핀이란 그 핀, 그거랑 네. 같은 거잖아요. 지느러미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보이네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은 네. 대기권에서 지구로 재진입할 때 한 6,000도 내지 7,000도의 열이 걸리는데 네. 수직으로 90도로 내려오면은 더 많이 탑니다. 그래서 약 20도 내지 30도 비껴가지고 60도에서 70도로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이 잘 안 되는 게 자세 제어 기술이 안 돼 있는데 이번에 저 그리드 핀을 달아가지고 네. 어느 정도 자세 제어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이 6,000도나 7,000도에 견디는 내열 합금 기술이 돼 있느냐, 또 상마 기술이 돼 있느냐, 그런 부분이 더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자, 오버- 그러면요. 지금 예. 보시는 것 저게 대기권에 들어올 때 워낙 공격의 마찰 때문에 불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다시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실제 상황이거든요. 자, 이건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저렇게 열을 내기 때문에 단열재를, 지금 이제 실제 상황입니다. 저거는. 이정훈 의원. 단열재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더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왜 용광로 아시죠? 용광로가 쇠를 녹이는데 그 안에를 내화 벽돌, 즉 벽돌로 만드는데 이 불에 가장 잘 견디는 물질이 도자기 같은 겁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면 세라믹이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해서 미국이 만드는 게 우주 왕복선입니다. 그렇죠. 우주 왕복선이 우주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들어올 때 공기를 만나게 되면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그 내열재들, 즉 다시 말하면 도자기 같은 성분들이 견뎌줘야 되는데 가끔씩은 그게 하나가 파편이 딱 깨져갖고 폭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방 리엔트리, 대기권 재진입을 얘기하셨는데요.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왜 강에 가서 호수에서 돌 가지고 옆으로 확 던지면은 네. 물수제비 탁탁탁 뜨죠. 네. 마찬가지로 저 공기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각도를 수직으로 들어오면 너무 마찰이 커요. 옆으로 네.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 들어오면은
공기에 탁 튀겨서 영원히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상당히 노력해서 우주 왕복선을 만들었는데 네. 그 재진입하는 각도도 지금 알아냈다는 거고 네. 그런 성분도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긴장을 할 타이밍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런데 이제 각도의 문제인데요. 자, 32도로 만약에 쐈다면 이건 가정입니다만 이 괌을 때릴 수 있는데 괌의 중요성, 그건 어떤 게 있습니까? 괌에는 그 미국 최대의 공군 기지인 네. 앤더슨 공군 기지가 있는데 네. 거기는 그 B-52 전략 폭격기하고 네. B-2 스텔스기들이 발진함. 지난번에 왜 키리즈를 분할 때 김정은을 떨게 하는 왜 전략 무기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는 GB-57 벙커 버스터 탄 같은 거 한 번에 60m 뜨는 거를 B-2 스텔스 두 발씩 10대가 날라오면 무려 600m를 뚫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괌 미군 기지입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 무수단을 재진입하는 걸 성공하면은 똑같은 원리로 ICBM 재진입을 데이터를 실험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무수단의 재진입, 이 각도하고 이종훈이 잘 말씀하신데 그것은 다음에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재진입을 위한 초보적인 기술을 확보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KN-08, KN-14 이제 더 위협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이 그 유럽에서 냉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미국 영토 바깥에 있는 전술 핵무기를 다 갖고 들어왔습니다. 다 우리나라 철수했고 유럽 철수했거든요. 네. 미국 영토에만 두겠다 그랬는데 미국 영토가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괌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말은 안 하지만 오키나와에도 미 해군 공군기지가 굉장히 큰 게 있지만 거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 영토이고 일본도 비핵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배치하기 어렵고요. 괌에는 미국이 얘기하는 핵무기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북한은 매우 신경이 쓰이고요. 또 바로 그 괌 기지 때문에 괌에 있는 앤더슨 기지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네. 확장된 억제, 즉 핵무기 능력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발진 기지가 바로 거긴데 북한은 이번에 무수단의 성공으로 거기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북한은 대등한 핵전력을 가졌기서 세력 균형을 잃었다. 이거는 뭐 상당히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높이 쐈을 때 400km 날아갔거든요. 만약에 방향을 북북동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했다면 한반도도 이 사정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드의 존재가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무수단을 고각으로 해서는 네. 한반도까지는 좀 어렵고 네. 왜 작년 3월 26일 날 노동 미사일을 똑같은 원리로 쏴서 650km 비상했거든요. 일본을 때릴 줄 알았던 노동 미사일의 고각을 높여서 우리 한반도를 조준한 건데 지금 무수단도 왜 이거 요격이 어려우냐 하면은 마하 15, 16 또 노동 미사일도 마하 7, 8로 내려오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말하는 게 음속이잖아요. 음속이죠. 음속의 14배나 16배. 네. 근데 이제 이 사드 미사일은 고도로 150km까지 요격할 수 있는데 네. 사드가 한 마하 8 정도로 가는데 네. 100km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는 네.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그걸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대기권 밑으로 떨어지면 완전히 요동을 치고 공기 저항 마찰을 받으면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패트리어트는 곤란하고 사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저 정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질문에 자, 이렇게 무수단 같은 거 뭔가 날아가는 거 사드로 맞출 수 있냐 했더니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맞출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 내용까지 다 공개했거든요. 의미를 좀 짚어주십시오. 그 금방 설명하셨는데요. 혹시 영화 그래비티 보셨습니까? 저는 그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거기 보면은 그 여자 우주인하고 정거장에 가 있는 남자 우주인이 이제 조난을 당했는데 계속해서 파편들이 막 지구를 돌아옵니다. 그 속도가 저기 대기권 밖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무지하게 빠르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한 30분 단위로 막 날아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속도는 매우 빠른 대신에 공기 저항이 없어서 일정한 속도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따라서 저 무수단이 대기권 바깥으로 올라갔을 때 내려오기 전에 말입니다. 네. 그때는 SM-3나 사드를 쏘면 맞추기 쉽죠. 근데 금방 설명하신 대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기 저항 때문에 이게 막 빙빙빙빙 어디로 들어올지 몰라요. 네. 그럼 매우 맞추기가 어려워지죠. 자, 그러면요. 그래서 아마 국방부는 맞출 네. 수 있다 그런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 긴장할 것 같아요. 일본 굉장히 긴장했죠. 이번에 네. 저거 고각으로 쏴서 그렇지 그대로 쏘면 자기는 넘어간다고 보고 패트리어트 팩스를 잡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일단 일본은 비행 거리를 짧게 억제한 거다. 이렇게 일본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본이 조금 그 편협하게 해석한 것 같아요. 네. 무수단이 괌으로 날아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처럼 고각을 높여가지고 일본에 떨어지면 떨어질 때 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네. 일본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는 요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SM3로 대기권 그 위에서 한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드가 아직 사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약간 좀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 5번의 실패 후에 6번째 성공했거든요. 김정이 크게 웃는 그 모습 굉장히 인상적으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안보 지형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소식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순위 보겠습니다.